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DLG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대현 팀장님 강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유관기관에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쉽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방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지금 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올해 이제 7월 1일에 사실 개국에서 설명회도 하긴 했는데요. 그 본인전송 요구권의 대리 행사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이 이제 개정안이 입법이 그러니까 예고되어 있고 개보위에 따르면은 본인들 계획에 따르면 10월 이제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그게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부분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보건의료랑 통신 내년 6월에 에너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서 전 범위, 그러니까 금융까지 포함되는 전 범위로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된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개정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시행령이 이제 입법이 됐을 때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요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권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내 개인정보를 수집한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내가 수집 이용 동의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내 개인정보들을 모두 제공해줘 라는 권리가 이제 부여되어 있고, 기존에는 이 열람권을 대리 신청, 열람권을 위임받아서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열람권을 대리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열람권을 행사했을 때 그 개인정보 처리자, 열람권의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꼭 처리가 간편한, 전자적으로 처리가 간편한, 예를 들어 확장자가 제이슨 같은 그런 파일로 전송해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열람권을 개인 정보 주체가 청구를 하면은 한참 뒤에 막 출력해서 이만한 서류가 우편물로 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으로 사실은 열람권을 행사에 응해버리면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실은 이 전자 파일이 간단하게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넘어가는 게 핵심이고, 그 안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도 보호해야 되고, 소위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보안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전반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GDPR에서부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게 도입이 됐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요는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도표랑 동일하지만 그냥 좀 다른 도표라서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송 요건의 근거 규정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보시면은 각 이제 1항과 2항이 구분되어 있어서 1항이 이제 본인 전송 요구권, 정보 주체인 나에게 전송해 달라 라는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1호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으면은 본인에게 모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2호, 3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인데요. 사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회사의 일종의 자산이자 영업비밀인데, 이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는 게 이 회사의 어떤 영업비밀이나 재산권적으로 침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항상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가공한 정보들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1항부터 제외되어 있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이게 항상 요건으로 들어가야 돼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간편한 인식과 전송이 간편한 개인정보여야 하고요. 2항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제3자 전송 요구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과 일반 전문기관, 그리고 일반 수신자들에게 전송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전송 요구권에 기반한 서비스가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조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마이데이터, 개보법상 마이데이터 제도도 시행된 지 그래도 몇 개월 지났는데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사실은 저희가 2020년, 21년부터 이제 논의가 되어 와서 이 금융, 물론 공공기관도 있지만 저희는 오늘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지금 어떤 부분이 다른지 부분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전송 요건의 대리 행사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좀 비교 분석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용정보법에 이제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라는 어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라이센스 허가제를 통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전송요구권과 동일한 형태의 내용이 신용정보법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먼저 반영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정보, 신용정보니까 개인 신용정보로 이제 국한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항을 분리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1호에는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인 전송 요구권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2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데이터 라이센스 허가자, 본인 신용정보 관리 회사 가 있고, 3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라서 금융기관 간 이제 그 개인 신용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가 가는 형태로 전송해야 된다. 핵심적인 구정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항처럼 사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정보가 전송되는 게 아니라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주기적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계속해서 최신의 정보들을 이제 비교 분석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 정보를 전송해 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규정이 마찬가지로 개보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흐름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본인,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기관 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제 새로운 인허가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경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가지고 왔냐면은 이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정의 조항을 보면은 이 관리업을 정의할 때 신용정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해서 신용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거로 이제 나와 있고, 대통령령을 보면은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어떤 핵심을 단순히 통합 관리가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시행령에 따라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처리 주체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 통합을 해서 거기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사실은 수집이라는 개념이 전문기관에는 기존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 통합관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통합관리형 전문기관이 도입이 되면서 그 역할로 수집이라는 개념이 지금 RFI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지는 어떤 기존의 역할 중에 일부를 통합관리형 전문기관이 거의 비슷하게 수행을 한다라고도 인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개인정보보호법과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신용정보법상의 허가 라이센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물론 신용정보보호법상의 수범자 중에 단순한 신용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개보위에서 이제 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를 이제 누가 보유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은행의 자회사도 업종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지주사 말고 일반 지주회사도
계열 해설을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상장사 중에서 SK그룹에서도 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허가 요건이 이제 기존 금융 라이선스 요건과 유사해서 뭐 자본금 물적 요건, 뭐 전문성 이런 요건들은 사실 개보법상의 전문기관 요건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일부 그 숫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 뭐 중개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이고 일반이랑 전문 같은 경우에는 1억인데 뭐 그런 거 외에 이제 사실은 금융 라이센스를 받을 때 흔히 이제 요구되는 대주주 적격성이라거나 뭐 임원 자격 이런 부분들이 좀 특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금융 제도권에서의 라이센스로 이해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았죠. 대주주 적격성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나 이런 이슈들도 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라이센스를 받을 때 대주주도 되게 중요했는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개보위에서 전문기관 이제 지정 관련해서 도입이 됐을 때는 대주주 적격성이나 이런 건 따로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 제도권이다 보니까 고유 업무나 겸용 업무, 부수 업무 등의 제한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겸용 업무 중에는 그 소위 그 전자적 투자 지원 장치를 통한 이제 영어로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뭐 중개업이나 일임업 같은 투자 자문업이나 투자 매매업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도 겸용 업무로 가능하고 금융상품 권유업 이런 것도 겸용 업무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업무상 제한이 별다로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개기관 관련해서도 지금 제3자 전송 요구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마이데이터 체계에서는 중개 전문기관이 이제 요구되는데요. 금융 마이데이터에서는 사실 중개기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들은 중개기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중개기관들은 이제 정보 제공자 중에 관련된 인프라를 갖추기 조금 어려운 정보 제공자들에게 중개기관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만들어놔서 이 소위 말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없는 다른 많은 제한 규정들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규정이 마련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전송기록에 관련된 뭐 그 통지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 이행 책임보험이나 준비금 적립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요건으로 이미 요건으로 들어가 있거나 의무로 들어가 있어서 동일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신용정보법상으로는 본인 신용정보관리 회사의 행위 규정이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규정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지만 신용정보법에는 이제 금융규제에 좀 특화된 규제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앞에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당연히 이행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뒷부분 같은 보면은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요거는 사실은 이미 정보 전송을 요구해서 가져온 이후의 일이거든요. 보통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전송 요구를 이제 득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금융 상품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금지되어 있고 마치 금융소비자보호법처럼 금융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 미만 신용정보 주체 관련해서도 이런 정보들은 수집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이 올해 이제 시행령 감독 규정 개정으로 추가가 돼서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14세 이상 같은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허용이 가능하지만 19세 미만 14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은 수집이 금지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에는 별다로 있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전문기관 지정된 전문기관들이랑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랑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결합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랑 마이데이터 제3자 전송 요구권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결합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허용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독 규정 개정으로 사실은 결합은 허용하고 반출 시에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가 됐는데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제3자 판매 시 안심 제공 서비스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할 때 그런 어떤 보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라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도입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결합 관련해서는 사실은 별다른 내용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결합, 가명정보 결합이나 이 관련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는 오픈 API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호출 가능한 정보의 분야 및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의 이제 유형이 정해져 있고,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고객사 중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처음에는 이제 이용할 수 있는 API가 많지 않아가지고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도 그걸 영리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API 방식이다 보니까는 호출할 수 있는 함수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에 오픈뱅킹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먼저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 오픈뱅킹도 다들 익숙하실 텐데,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시행된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부터 시작해서 금융기관들의 주고받는 데이터들을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API 방식으로 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는 사실은 스크래핑 방식으로 금융 정보들도 많이 긁어오곤 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법에 도입이 되면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경유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이런 금지 규정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행위 태양에 조금 제한이 생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크래핑은 이제 말 그대로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에서 보이는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스크래핑이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 중에 생각나는 게, 예를 들어서 세무 신고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도 국세청 서비스랑 연계돼서 국세청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거기에 있는 세무 데이터들을 그대로 긁어오죠. 이제 그런 거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긁어온다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는 정보조회 위임 동의랑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필요한 정보들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게 정말 이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만 스크래핑을 해오는 건지, 그 이외의 데이터도 수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100% 알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API 방식을 공공기관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API는 이제 함수 호출에 따른 데이터 교신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3자 제공 동의를 실무상 제3자 제공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를 제공받고요. 미리 정해진 함수값들을 불러오는 거죠. 그 함수값들을 넣으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 인증 정보 관련해서는 이제 스크린 스크래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도 스크래핑하는 사업자에게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보 처리 관점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하는 걸로 이제 정보 주체가 신뢰를 해야 되는 상황인 반면, 그러니까 API 관련해서는 꼭 표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데이터들만 넘어오는 거다 보니까 접근이 허용된 정보들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해서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표준화 및 확장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스크래핑은 각 페이지마다 개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표준 API를 이용하면은 그냥 API만 도입을 하다 보니까 향후 서비스를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사업자 입장에서도 API를 이용하는 게 더 수월한 측면이 있고요. 보안 측면에서도 API가 이제 훨씬 토큰 기반으로 이제 관리하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접근 통제도 용이하고 보안적으로도 확장이 용이해서 조금 더 선호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바이트스 서비스를 지금 구현을 할 때 API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본인 전송 요구권의 대리행사 관점에서는 요 지금 스크래핑이랑 API 설명한 취지가 기본적으로 API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스크래핑으로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조금 이제 대리행사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리행사 관련해서는 지금도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대리행사 가능한 근거 규정은 있는데 제3자 전송 요구권이랑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실제로 대리행사를 통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전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확대하는 취지에서 대리행사를 허용하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뭐 전문기관 세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범위 이외의 범위에서도 통합조회용 전문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뀌는 걸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정보 전송자 기준이 조금 바뀝니다. 일전 팀장님 설명에서는 정보 전송자들이 각 분야별로 한정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개정안에서는 정보 전송자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 연간 매출액이나 뭐 정보 주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 회원수 혹은 민감 고유 정보 회원수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CPU 선임 의무 기준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제 고시를 정하는 자가 따로 있어서 이게 뭐가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시행령 개정안 상으로는 CPU 선임 의무가 있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는 모두 정보 전송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대리행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정보 주체가 원래 나한테 정보를 줘라고 하는 거기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제3자 전송 요구랑 무관하게 다 적용된다. 대리행사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대상 전송 요구 대상 정보 범위 확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존에는 의료 정보, 그리고 통신, 에너지는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에너지 요 세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에 개정안에서는 요 아래 항목들을 충족하는 조건이라면 분야에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처음에 그 35조의 1항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은 어떤 정보거나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4호 보면 이제 계약 이행이나 체결 시 필요한 정보주체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비스의 어떤 분야의 제한 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만 얻으면 본인 전송 요구권을 대리행사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제3자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나 복화되지 않도록 암호화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하도록 해서 보안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 제공자의 권리나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리행사 관련된 규정이 신설돼 가지고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본인 전송 요구 대리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문화해놨고 다만 정보 주체만이 접근 가능한 정보 저장소에 전환하도록 하고 본인 대상 정보 전송자는 정당한 대리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하다는 조항들이 추가됐습니다. 어떤 취지냐고 하면은 대리행사를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그 본인이 요구를 해서 그 정보 주체에게 제공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제공받아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그 대리행사하는 제3자가 직접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마련해 놓은 이 정보 주체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 꼭 이제 그 물리적인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서버 상에 존재하는 공간도 상관이 없을 텐데요. 그런 정보 정서를 마련해 놔서 여기에 정보가 오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대리행사하는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신뢰성이 보장되는 전송 방식 관련해서도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API 표준화를 통해서 API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했는데 이 전범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API를 표준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꼭 API, 그러니까 이제 중개기관을 통한 API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송자랑 수신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API 교신을 하든 이제 전송자로부터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신자가 가지고 오든 협의가 되면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되 여러 가지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것을 요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 전송 요구 방법 및 절차 관련해서도 그걸 구체화해 놔가지고 개인정보의 열람 조회 기능을 활용한 다운로드 방법을 이제 정보 제공자의 홈페이지에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고 대리 시에는 스크래핑 또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명문화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조회형 전문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일반 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통합조회형 전문기관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보건의료 분야가 아니면은 일반 전문기관이면서 통합조회형 전문기관으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보 주체 본인이 전송받은 본인 전송 정보를 위임받아 관리 분석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추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대리권을 행사해서 그 데이터를 관리 분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업무에 추가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 사항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실무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정보 전송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미 CPO 지정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홈페이지에 본인 전송 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요건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노출해 놓듯이 메인 페이지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보안 조치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이 스크래핑이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니라 스크래핑이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거다 보니까 이 말은 반대 해석하면은 이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이메일 제3자가 스크래핑 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방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스크래핑 차단 조치가 필요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수집할 때 인증 정보가 유출되거나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서비스 장애나 목적의 이용 등의 제공을 예방하는 보호 조치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하나의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탈취당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한하는 크레덴셜 스터핑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 행사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자동화된 도구의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지금 크게 정보 전송자 입장에서는 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정보 전송 요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필수적으로 갖춰놓을 필요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리 행사자와 대리 행사자를 통해서 정보 전송을 허용해 주는 경우에 대리 행사자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송할지 협의를 해서 이제 대리 행사자가 전문기관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따른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할 그런 롤이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API 관련해서는 API가 표준화되어 있으면은 보통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대리 행사에서 대리 행사자와 정보 제공자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어떤 프라이싱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둘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본인 전송 요구권 대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통합조회형 전문기관 신청이 필요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사실은 이 기본적인 전문기관의 어떤 요건을 갖추는 거에 더해서 지금 이 정보 전송자와 미리 컨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송할 것인지를 미리 협의를 하고 여기에 따라 키사의 사전 적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시행되는 게 지금 예를 들어 10월이다라고 하면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보 전송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 구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타진해보고 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 비교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용정보법상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전송 요구권, 본인 전송 요구권이 전범위로 확대됐다 보니까 거기에는 금융정보도 명확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그냥 개인정보 처리자가 본인 전송 요구권의 대리 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합조회형 전문기관으로서 금융정보들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들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규정상 임시라고는 하지만 스크래핑 방식으로도 제공을 받는 것도 가능해 보이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금융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떨까? 지금 어떻게 그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 금융 개인정보들은 아무래도 API 방식으로밖에 허용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결합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도 사실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이를 이제 직접 결합해서 자기가 수집받은 정보들이니까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니까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정보 결합이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지행위에 관련된 규정도 하나의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신용정보법상 설명을 해드린 어떤 제한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순히 이제 보안이나 정보 주체의 권리,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련된 권리뿐만이 아니라 정보 주체가 보유하는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도 불공정한 거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통합조회형 전문기관들을 대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 자가 정보 제공자랑 협의를 해서 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열사나 컨소사들 위주로 처음에 이제 통합조회형 전문기관이 지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제3자 전송 요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관의 어떤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새로운 어떤 통합조회형 전문기관이 또 동일한 정보 제공자랑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새롭게 진입을 하려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종의 공정거래법상 이슈들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들을 공정공의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일부 컨트롤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구축된 것만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격을 갖춘 대리 행사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해주는 요건이나 실무상 어떤 조치들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